깊은 공감의 바닷속으로 들어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아까 정치 1번지에서 뵙고 오후에 이렇게 또 다시 만나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여의도 스튜디오 오픈 기념으로 여러분과 새롭게 만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백운기와 딥블루, 깊고 푸른 바닷속에서 여러분과 깊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진행하느라고 마음속에 생각이 있어도 못했던 말들 여러분에게 좀 털어놓고, 또 여러분들도 저한테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정치 1번지에서는 다 하지 못했던 말들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시간을 만들어 봤거든요. 오늘 한번 함께 우리가 공감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가장 큰 자랑은 대한민국 모든 방송을 통틀어서 이렇게 활발히 소통하는 프로그램 찾아볼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정어리 TV의 가장 큰 힘이고 매력입니다. 제 꿈은 함께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백운기와 딥블루가 우리 방송사에 큰 획을 그을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함께하니까 확실히 되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라도 하자, do something입니다. 뭐라도 하자. 그래야 바꿀 수가 있어요. 오늘 첫 방송 주제를 그래서 탄핵은 가능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좀 어려운 주제지만 먼저 제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제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그런 시간으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인데도 이렇게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의 엔지님 이 시간에도 지금 와 계신데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밤 12시거든요. 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또 함께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야옹 선생님,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늘 눈팅만 하다가 들어오래서 처음 글도 남깁니다. 백운기쌤 화이팅 해주셨는데 야옹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상식이님, 물속에 들어가시면 이퀄라이징은 필수입니다. 코 잡고 킁 하고 귀를 뚫으세요. 바닷속을 잘 아시는 분이죠. 남자친구 상식이님. 이퀄라이징 깊은 바닷속 들어가면 기압 차가 이렇게 크니까 귀가 막히고 뭐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그 몸의 압력과 수압을 같이 해주는 이퀄라이징 하는 거죠. 예, 코 안 잡고 들으셔도 되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착한 악마님께서 직관을 하러 오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사진도 찍고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보고 계신데 앞으로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와서 보셔도 좋습니다. 블루토파즈님께서 또 백운기 정어리 TV 멤버십 10개를 또 선물하셨는데, 예, 오늘 처음 백운기와 딥블루 함께 하신 분들께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 받으면서 백운기와 딥블루 출발합니다.
네, 오늘 백운기와 딥블루 첫 번째 주제를 윤석열 탄핵 가능한가로 잡아봤습니다. 먼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백운기의 생각 그리고 우리 정의원들의 생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철렁하셨죠? 실망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렵다, 매우 어렵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야 이제부터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실 것 같은데, 하지만 탄핵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탄핵해야 됩니까? 탄핵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정사에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헌정이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 밝힌 이유가 뭐였습니까?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그렇습니다. 헌정사의 불행이고 나라의 불행이지만 나라가 망하는 만큼이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왜 탄핵해야 하는지,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쭉 짚어봤고 귀가 아프게 얘기했으니까 그걸 넘어서 왜 탄핵이 어려운지 현실을 좀 진단해 보고,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하는가, 그걸 모색해 보는 것으로 백운기와 딥블루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 민심은 탄핵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한번 힘을 내보고 싶은데, 2017년 3월 10일 그날로 한번 먼저 돌아가 볼까요?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다시 봐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그런 순간입니다. 저 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맞이한다면 그때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앞에서 제가 탄핵이 매우 어렵다고 했는데 왜 어려운가? 그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절차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국회 제적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지금 200명이 안 되고,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런 건 상식적이니까 제쳐두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탄핵 방정식이 너무 고차원적이라 풀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탄핵 방정식 하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좀 아파지시죠. 그렇지만 저랑 함께 풀어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정리한 탄핵 방정식은 세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민심, 둘째가 내부 분열, 셋째가 정치 공학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과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말해줍니다. 제가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헌정사에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에서 기각이 되면서 완성이 되지 못했고 탄핵이 무효가 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물러났지요. 세 가지 변수를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두 번의 탄핵 과정을 지금 우리가 다시 이 시점에 대입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세 가지 변수 중에 내부 분열과 정치 공학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 민심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박근혜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첫째, 민심의 변수는 충족이 됐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변수가 아직 미충족 상태입니다. 두 번째 변수 내부 분열.
노무현 대통령 때는 내부 분열이 있었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권이 분열됐습니다.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으로 갈라졌으니까요. 지금 국민의힘 아직은 분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탄핵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총선 때 야권이 200석을 넘겼다면 이 방정식 훨씬 쉬운 1차 방정식으로 끝났겠지만 그것은 지금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그러면 두 번째 변수 내부 분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잠시 후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변수 정치공학도 쉽지 않은 변수입니다. 여기서 정치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탄핵을 하려고 했을 때 정치권이 각자의 셈법에 따라서 득실을 따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이 변수는 두 번째 변수인 내부 분열과도 관련이 있는데, 여권이 현 대통령을 탄핵해도 그 후에 대비책이 있겠다 싶을 때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집권까지는 아니라도 현 집권 세력인 여권이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하더라도 여권이 나중에 무슨 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계산이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상하기 좀 괴로우시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했을 때 한동훈 쪽에서 또는 국민의힘 쪽에서 그래도 한번 해볼 만 하겠는데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날카로우신 우리 애청자님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지난번 박근혜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요, 힘도 못 쓰고 당했어요. 힘도 못 쓰고. 왜 그랬습니까? 정치공학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민심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민심이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후반부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탄핵 방정식의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또 알파 변수가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말이죠. 어려운 이유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탄핵의 추억입니다. 탄핵의 추억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들고 탄핵을 이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지금은 날씨가 더워서 못 나가지만 곧 선선해지면 촛불 모여들 거고 그러면 지가 버틸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너무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한 번 당한 놈이 두 번 당하겠습니까? 탄핵 경험은 윤석열 세력에게는 방패가 됩니다. 호락호락 넘어갈 리가 없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용산에서는 이미 탄핵 대응팀 가동됐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안 만들면 바보죠. 예상 시나리오를 짜고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 있을까 엄청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을 테니까요.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친일 행위나 검찰의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행태, 그리고 국민의힘 친윤 국회의원들의 짓거리들을 보면 모두 그 탄핵 대응팀의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검찰의 김건희 명품백 수수 무혐의 결론 내렸죠. 어떤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도 검찰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번에 경북경찰청에서 최수근 상병 사망 수사 사건 외압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 무혐의 처리해 줬어요. 그걸 어떤 국민들이 그러겠네 합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탄핵 사유인 가장 중요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업인 것입니다.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털어놔야 나중에 뭐 헌법과 법률 우리가 뭐 어긴 거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특검이 중요합니다. 특검을 해야 진실을 밝힐 수 있고, 특검을 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중대한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둘러싼 의혹들은
박근혜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잽도 안 됩니다.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과 경찰, 공수처를 통해서 밝힌다는 것은 나무에서 생선을 구하는 격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친일 행위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건 미국을 의식한 거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정권이 바뀌는 거 참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미국의 양해나 용인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자존심 상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윤석열은 바이든의 충견이 돼서라도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이 무슨 상관이냐? 바이든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중국과 지금 미국이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한국과 일본이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 일본 해주라는 대로 다 해줘. 그래야 너 운전해. 너 약점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도청 얼마나 해가지고 지금 뭐 이만큼 있는데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친일. 미국이 우리나라 국민을 생각해서 독도까지는 안 건들지만 만약에 이거는 만약입니다. 야 독도 넘겨줘. 그러면 독도도 팔아먹을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천박한 역사 인식, 기본이 안 된 소양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탄핵을 막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변수를 좀 몇 가지 짚어봤고 탄핵의 완성을 위해서 이런 변수들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박근혜 탄핵을 돌아봤는데요. 저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출발을 저는 어디서 보냐면요. 바로 여기에서 봅니다. 여러분과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보시죠. 저는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의 뜻을 받들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입니다. 저희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오늘이 다소 혼란스럽고 불편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가치에 매달리고 지켜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주간 저의 미련한 고집이 법과 원칙, 정의를 구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그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1항을 얘기합니다. 유승민 의원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 때 비서실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헌법 1조 1항을 얘기합니까? 저는 이게 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출발점이 됐다라고 보냐면요. 바로 이게 탄핵 방정식 가운데 내부 분열의 시작이고 민심 이반의 출발이 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승민 의원은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증세 없는 복제는 허구다라고 하면서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공격했죠. 왜 그랬을까요? 아, 저 사람은 대통령감이 아니구나. 저 사람으로 계속 가서는 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거침없이 내뱉고 결국 쫓겨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들어본 발언은요. 원내대표 물러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승민 의원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박근혜 탄핵의 부싯돌이었는데 지금은 왜 처량한 재만 남았습니까? 그것은 정치 공학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를 살해하고 정승화를 데리고 정보부로 갔다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영화 서울의 봄에서 가장 손에 땀을 쥐면서 보았던 그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정치는 그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죠. 세력을 모으고 저질렀어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하고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을 주목합니다. 사실 한동훈 대표가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핵 방정식의 두 번째 변수인 내부 분열, 세 번째 변수인 정치공학, 다 이 한동훈이 가장 큰 팩터가 됩니다. 한동훈은 유승민을 좀 연구한 것 같습니다. 당 대표 출마 전에 한동훈이 꺼내들었던 최상병 특검 카드. 용사는 기겁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이걸 꺼내들었을까요? 세력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당 대표 선거에서 확실한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죠. 용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항마로 원희룡 내세우고 막판에 새가 불리하니까 김건희까지 나서서 문자 공개하고 배신자 프레임 씌우고 그랬는데도 안 됐지요. 세력이라는 게요, 이런 겁니다. 국회의원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국회의원이 가장 은인으로 생각하는 사람, 또 역으로 보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우스갯소리로 두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공천 준 사람, 후원자, 후원회장. 이 두 사람 국회의원은 꼼짝 못합니다. 누구 할아버지라도 공천권 준다는 사람한테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지난번 비대위원장 하면서 공천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표가 되면 이번 다가오는 지방선거, 그리고 잘하면 다음 총선 때까지도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만 다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잘 봐야 합니다. 일단 특검 카드 꺼내들면서 나 이제 당신 꼬붕 아니야 라고 했는데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가 저는 깨졌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지금 깨진 게 아니고 언제 깨졌냐? 저는 지난번에 추운 겨울 눈보라 속에서 벌벌 떨면서 윤석열 대통령 기다렸던 그때 깨졌다고 봅니다. 그 장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때 언 귀를 얼어만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생각했을까요? 나한테 이런 모멸감을 주다니, 두고 보자. 이제 당신과 나 사이는 이걸로 끝이다. 마치 한나라의 명장 한신이 불량배들 가랑이 사이를 지나갔을 때 입술을 깨물면서 다짐했던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한동훈이 이제 윤석열에게 무릎을 꿇어라 요구할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일단은 지방선거 공천입니다. 한동훈이 정권을 행사할 거고 여기에서 심각한 갈등이 나타날 겁니다. 그럴 때 과연 윤석열은 무릎을 꿇을까요? 여기가 첫 번째 고비가 될 텐데 제가 보기에 윤석열 성정으로 봤을 때 민심 앞에서도 그랬듯이 한동훈한테 무릎을 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저는 여기에서 희망을 보는 겁니다. 이제 당신이 나한테 무릎을 꿇어라 요구하는데 거절한다? 그때가 바로 내부 분열의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기대하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영어로 트리거라고 하는데 방아쇠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트리거 역할을 했던 것이 태블릿 핏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언이나 증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일단 모든 방패가 무력화될 겁니다.
어제 민주당의 이현주 최고위원이 국감때를 주목한다고 했는데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합니다만 꼭 국감을 전후하지 않더라도 지금 많은 기자들이 누비고 다닙니다. 레거시 미디어들 말고요. 거기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이 될 겁니다. 결국 한동훈과 윤석열의 대립으로 내부 분열이 가속화되고 그래서 두 번째 변수를 채우게 된다면 이제 세 번째 변수 바로 정치공학으로 가는 건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민주당의 수권 능력입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탄핵 청원이 200만 명 가까이 몰렸는데도 저는 항상 100도시를 못 채웠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고 들여다보면 만약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을 치른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수권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비민주당 세력에는 아직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지율을 보면 나타납니다.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가 30%, 부정이 60%인데 민주당 지지율이 30% 내외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뭘 보여줍니까? 당장 윤석열을 탄핵하고 대선을 치른다고 해도 민주당 찍는 것이 좀 주저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지요. 다행히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지금 민주당 지지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저는 이것이 두 번째 희망이라고 봅니다. 이제 민주당이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도 충분하겠구나라는 확신이 국민들한테 심어진다고 하면 저는 그 정치공학의 하나를 채운다고 봅니다. 정치공학의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동훈한테 달려 있습니다.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조기 대선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해도 한번 싸워볼 만한데 하는 생각이 있을 때 그 카드를 받을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관계라든지 또 여당의 생리 그리고 지난번 역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분명히 윤석열 퇴진은 같은 답이지만 탄핵보다는 개헌을 통한 조기 퇴진 쪽으로 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우리로 봐서는 그것보다는 확실하게 벌을 주고 탄핵을 하고 끝장을 내고 싶지만 그래도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것도 방법의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야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려봤는데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수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제가 방정식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변수가 내부 분열, 정치공학. 첫 번째로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민심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입니다. 민심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선거도 민심이고 모든 것이 민심인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참 불행합니다. 건국 이래 19명 대통령 가운데 하야가 3명입니다. 이승만, 윤보선, 최규화. 암살이 1명입니다. 박정희.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통령이 한 분 있고요. 그리고 구속이 2명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건 현직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가 2명. 노무현, 박근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통령 사고율 국가인데 민심이 불붙듯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런 변수들을 다 무시하고 곧바로 하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하야가 선뜻 바람직한 것 또는 하고 싶은 것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승만 하야했죠. 그리고 전두환이 하야는 아니지만
그때 6월 항쟁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4.13 호원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계속 직선제 개헌 요구하고 그러니까 나 그러면 처음에는 뭐 조금 뭐 물러나는 듯 하다가 그냥 이걸로 갈 거야. 체육관 선거 갈 거야. 그랬다가 6.29 항쟁이 이제 6월 항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6.29 선언이 이어졌고 거기에서 항복을 한 겁니다. 이것은 하야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해보겠다고 하다가 물러난 거니까요. 물론 하야는 대통령직을 그만둔 건데 그러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물러난 거 아닙니까? 이 물러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였습니까? 민심인데 그때 6.29 선언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위가 계속 일어나는데 매일 허구한 날 최루탄으로 막았지 않습니까? 6월 30날 최루탄 재고가 바닥이 난다는 보고가 들어갑니다. 이제 더 이상 쏠 최루탄이 없는 겁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보고가 들어가니까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뜨거운 민심이 전두환을 끌어내렸고 이승만을 몰아내게 했는데 우리가 돌아보십시다. 4.19, 5.18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하야로 물러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대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야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 그러기 위해서는 탄핵이 필요하고 그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서 말한 세 가지 변수들을 충족을 시키는데 이미 민심은 저는 충분히 달아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지금 윤석열 인정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제 내부 분열, 이건 시간이 가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공학인데 이 정치공학도 희망이 보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탄핵 불가능하다 앞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짧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어려운 얘기를 너무 어려운 이유를 너무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과제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기의 생각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어리언들의 생각. 잠깐 쉬어갈까요? 전하는 말씀 하나 듣죠.